그래서 우리만 밖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지 않고 우리가 으쌰으쌰 할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그걸 같이 이렇게 뭔가 받쳐줘야만이 탕하고 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코리안 드림에서 할 수 있다면 북한 내부에 주민들이 의식을 깰 수 있는 이런 통일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탈북민들의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조금 의식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 조금 더 내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김가영입니다.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의 생활은요,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일명 말하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고난의 행군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자손이라는 게 뿌듯할 만큼 나가서도 굉장히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런 집안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건 같아요. 김정은 정권, 그러니까 즉 김부자 정권에 엄청난 충성을 하고 그 정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부끄럽고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김일성과 함께 싸우고 함께 일했다는 그 이유로 저희는 조금 출세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장래라던가 이런 거에 걸림돌이 없을 만큼 단간부로 성장할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출신이 좋았던 집안이어서 북한에서 그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도 모를 만큼 조금 많이 북한의 혜택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좀 미안함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유년시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친아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그어준 그 길로 쫙 가야 되는 것처럼 저도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정해진 그 진로를 따라갔어야 되고요. 또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예체능에 대한 어린 시절에는 예체능을 굉장히 기본으로 거의 가야 되거든요. 베이스를 깔려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예산예술 전문대학교 공부해 하면 네 하고 가야 됐었고요. 또 가보니까 우리랑 보면은 예체능 학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부집 자녀들 아니면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어찌 보면 자기 본인이 가진 기량보다는 뒤에 배경이 좀 탄탄한 집안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고 극소수의 아이들 천재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예술인 양성 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학교에서 저는 성악을 일단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 부끄럽지만 조금 그때 그 진로도 제가 선택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예술 전문 학교를 졸업하면 그 대학반도 있거든요. 그럼 대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 코스가 바로 예술인 뭐 가수 이렇게 취직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이렇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좀 많이 힘든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노래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성대 결절까지 온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노래를 접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허무감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북한에는 조금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거든요. 특히 시부모님들의 일이 며느리감이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시집을 잘 가는 게 여성으로서의 궁극적 목표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그게 좀 비중을 맞춰서 딱딱한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유치원이 맞겠다 싶어서 유치원으로 진로를 선택해가지고 교원대학에 입학하여서 우리를 말하면 유아교육과죠.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유치원 선생님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교사들이 월급을 주면은 그 월급을 살아가지만 북한에는 교사 월급을 주면은 한 달 월급으로 냉면, 계란이 빠진 냉면 한 그릇 먹으면 땡이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 주는 뇌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뇌물은 정말 예를 들면 쌀 1kg부터 시작해서 예, 가전제품, 냉장고 하나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선생님들은 대부분 뇌물 받아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교사의 의무를 다 하고는 있긴 하지만 플러스 항상 할 때마다 생색을 내면서 학부형의 주머니를 조금 털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북한 사회에서는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학부형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불법이 많이 존재하는 사회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네요. 굉장히 북한 정권의 혜택을 받는 집안이다 보니까 또 한 번, 뭐 탈북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까지만 하여도 굉장히 북한 당국에 진심으로 되는 충성심을 발휘했었어요. 정말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고 집단을 위해서 막 희생하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가의 혜택을 받고 성장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해야만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꿈에서 김정일이라든가 김부자를 봤으면 다음날 아침, 뭐 기분이 그냥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꿈에서 김부자를 딱 보고 나면은 다음날 하루 종일 펑펑 울고 막 감격에 막 겨워서 막 사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정도라고? 예, 이런 세대의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정말로 내가 잘해야만이 우리 가족의 권력을 지킬 수 있구나 해가지고 조금 살았던 케이스인데, 네, 제가 탈북한 계기는 일단은 어린 시절에 겪은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지가 당간부, 그때 당시 어머니는 큰 기업의 오너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 기업의 국가 검열이 붙으면서 어머니가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죄명이 김부자 우상한 건물을 훼손했다는 그 죄로 끌려가셨고, 예, 끌려가신 어머니는 그 안에서 엄청난 그런 조살 과정을 받으셨고요. 한 40일 정도에 되어가지고 어머니 나왔는데 정말 두 다리 멀쩡하게 들어갔던 어머니가 나올 때는 거의 부축여가지고 나오셨고요. 나오셔가지고 병원에 가 수술을 받았지만 급성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충격으로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너무 억울한 제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그 죄가 없다는 게 돌아가신 다음에 밝혀졌고요. 정말 그렇게 어머니를 억울하게 잃고 나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북한엔 인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김부자의 이런 뭐 어떠한 건물을 뭐 훼손했다는 것보다는 김부자의 조금 그런 게 어긋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굉장히 한 1년 정도 우울증도 걸려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었고요. 왜냐면 제가 또 외동인데다가 부모님 이렇게 하루에 다 잃다 보니까 조금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덤덤해가지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정말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성인 되기 전에 그렇게 부모님을 잃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앞이 돌담벽이 쌓여져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리면서 살던 가정에 저희가 그 이모가 있는데 이모도 평양에서 기업을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엄마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모도 끌려가셨고 이제 끌려가신 이게 한 11번 정도 끌려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정보를 받은데 이모가 더 이상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제 가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은 순간에 저희 집안에서 이모를 숨겼고, 그리고 이모는 2년 동안 정말 너무 시골에서 햇빛도 못 보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또다시 가족을 잃어야 되고 하는 그 아픔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때 이모 제명은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는데
임원은 직원들에게 배급을 주니까 직원들이 장군님 만세가 아니라 지배인 동지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어가지고 임원은 정치범까지 가게 됐던 거죠. 이렇게 가족을 계속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가족의 소중감이 너무 느껴졌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는 영원한 권력이라는 게 없구나. 아무리 긴 부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나중에는 가지치기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공개 처형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딱 목격하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너무 그 정권과 그 땅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하루아침에 잃은 느낌이 그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좀 악몽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왜 저 아이는 고아가 되고 나는 왜 고아가 됐지? 그러면서 조금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함유를 느끼면서 나 이 땅을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모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럼 더 이상 충성할 필요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백날 충성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떠나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 라디오를 딱 들으면서 솔직히 희망이 없었어요. 한국 가면은 무조건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라디오에서 먼저 탈북한 탈북민 사례가 나왔어요. 딱 듣는 순간에 대한민국 가면은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뭔가 앞에 미래가 열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모랑 같이 또 이모 딸, 사촌 언니랑 같이 대한민국 가자라고 결심을 해서 팔짱을 껴고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주변에 일단은 북한 정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브로커 아니면 뭐 밀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탈북을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정말 탈북하기까지는 한 2년 3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다가가면은요 그런 밀수라든가 브로커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혹시 보이브 스파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브로커 손 잡는 게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브로커 손을 겨우 잡아서 출발하자 했던 시기가 11월 말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양강도는 11월이면요 눈이 여기 허벅지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눈이 안 덮여 있는 강가로 바로 건너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바로 국경 연선이다 보니까 그냥 한 10분만 걸으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감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감시가 조금 덜한 산을 타가지고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눈이 허벅지에 오는 산을 타야 되는데 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산을 한 3개 탔거든요. 근데 산은 오를 때는 힘들고 내려갈 때 쉬울 줄 알았는데 내려갈 때도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모가 2년 2개월 그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이모가. 그래서 이모를 막 부추기면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나 안 가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말했더니 우리 이모가 하루라도 좀 햇빛을 보면서 자유로운 공기를 맡아보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그래 가야지 하고서 이모 때문에 떠난 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가는데 산을 내려가서 이제는 다 됐구나 하고 딱 봤는데 살얼음이 낀 강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자기는 막 검은 옷을 입더니 우리 보고는 옷 다 벗으래요. 탈의하고 목에다 감싸고 속옷만 입고 건너라는 거예요. 정말 온갖 욕을 하면서 속으로 욕했죠. 욕을 하면서 발을 딱 넣는 순간에 저는 무슨 뭐 한 수백 개 바늘이 저희 다리를 막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딱 들어갔는데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뭐 그래 뭐 이왕 떠난 길 가다가 뭐 죽으면 어떠냐? 라는 생각으로 막 가는데 중간에 소쿠도 왔었고 또 제가 딱 도착하니까 이모도 쏘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이모가 죽는 줄 알고 막 언니랑 저랑 막
손발을 꼭 잡고 막 가슴에 발 놓고 손 놓고 하면서 막 녹여가면서 브로커들이 그때 당시 온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차 딱 태우고 수액 맞으면서 이모가 갔거든요. 브로커 집에 가서 눈을 딱 떴는데 이모가 하는 말이 그래서 살아서 왔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세 명이 막 안고서 막 펑펑 울면서 살아서 왔다고. 그리고 딱 보니까 손발톱이 다 빠진 동상 입어가지고 막 팅팅 막 보름 막 끼고 막 그런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 조금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중국 가면 바로 비행기 타고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가 없이 가다 보니까. 근데 브로크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한 2개월 정도 중국에 있다가 바로 출발했는데 콘밍이라는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모 따로 저 따로 언니 따로 이렇게 세 명이 따로따로 이동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북한이 그 이상으로 통제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 신분증이라던가 뭐 이런 검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안이 딱 올라탄 거예요. 제가 탄 버스에.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젠 죽었구나. 난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떠날 때 멘토카라고 수면제 배가를 챙겨서 떠났거든요. 왜냐면 북송되면은 북한에 남은 가족이 다 저희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죽거나 아니면 찌르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저희 세 명 다 갖고 떠났는데 공항에 딱 올라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쓰는가 막 생각하다가 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데 그때 제 옆에 앉았던 남성분이 저를 톡톡 치면서 차표 달라고 하더라고요. 차표 줬더니 저희 머리를 자기 어깨에 탁 기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공안이 제 앞에까지 막 온 거예요. 근데 이 남성분이 차표를 제 거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중국말로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제가 좀 단어는 조금 몇 개 알거든요. 근데 제 여자친구인데 많이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안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뭔가 안도의 숨이 나와야 되면 전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중국에서는 막 인신매매 막 그다음에 장기매매 이런 걸 많이 들었어가지고 더 무서운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막 저한테 눈 뜨라고 하는 거예요. 떴더니 너 북한 여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자기 핸드폰에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보여주고 가방에서 한국 말 공부하는 책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단어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갔는데 정소지 가니까 브로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브로커한테 명함을 주면서 자기가 한국에 유학 가려고 유학 준비생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친구가 무사히 갔으면 좋겠다고 도착한 밀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브로커가 야 저 사람 너한테 이런 얘기 했다고서 꼭 연락 좀 명함 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미안하고 고맙긴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콘민이 딱 가니까 일행들이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과 함께 라오스 산을 또 바라나 산을 5개를 건너고 또 건너니까 메콩강이라는 그 쪽배를 타고 또 건너서 태국까지 갔고요. 태국에 가니까 한 150명의 탈북민들이 안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흑인들이 막 있는 그런 곳에서 한 40일 정도 감방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데리러 와가지고 태국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대한항공 타고 왔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 손에 있는 맨독할 수면제에 더 이상 쓸 일이 없겠구나라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걸 휴지통에 딱 버리면서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먼저 들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왔을 때 그냥 마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국정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오신다 고생했습니다. 라는 그 멘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요. 그분들이 그때 했던 그 따뜻한 그 말에 굉장히 감동받아서 또 한 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딱 나오니까요. 그때가 23살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근데 제 통장에는 4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공부를 먼저 할까, 일을 먼저 할까 했다가, 아, 아니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50세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난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뭔가 딱 나왔는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구인 구직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막 300만 원, 그때 당 300만 원, 그래서 컸거든요. 300, 400만 원 준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봤는데 노래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난 못한다고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봤더니 한 지인이 커피숍에 가자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주문해 하는데 저는 주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제 옆에 있는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막 자유롭게 막 주문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여기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취직보다는 알바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커피숍 들어가서 커피숍 알바를 하면서 그 메뉴를 다 외우고, 네, 이제는, 커피 주문? 커피숍 자신 있어? 하고 나오고, 또 바로 또 다음에 들어갔던 곳이, 네, 그 식당이었거든요. 식당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대문에 가서 영업을 하는 그런 의류 부자재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익혀나갔던 것 같아요. 다른 게 너무 많죠. 뭐, 솔직히, 먹고, 입고, 쓰는 것부터가 다 다르고요. 마시는 공기도 다르고요.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인권, 자유, 이런 거는 빠지면 안 되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자유로운 삶, 또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엄청 많이 봤죠.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빠순이.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맨 처음 본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고요. 탈북하기 전에 본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 그래서 꽃보다 남자를 보다가 그 뒤에 마지막 분은 한국에 와서 봤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북한에서 봤을 때 꽃보다 남자는 정말 숨조이고 한쪽 다리는 보이브에 넣어놓고 목숨을 걸고 문 다 잠그고 이렇게 이불 속에서 몰래 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를 한국에서 팝콘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보는 제 모습이 솔직히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건데 북한에서 이렇게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감싸주는 가족이 있으면은 좀 덜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항상 빈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외로웠고, 내가 먼저 불을 켜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걸 겪는 게 그 가정이 어려워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게 아마 그거를 버티지 못해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전 솔직히 힘든 게 없었어요. 너무 항상 좋은 사람들 만났었고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고생했어 라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너무 고생하지 지금 힘들지 하고서 막 도와주시려고 하고 저는 이런 것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가 5년 동안 제일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5년이 힘들었지만 한쪽으로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항상 지금도 말하지만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예 얼굴 모르는 남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화분 같아요. 마치 우리 탈북민들은 금방 막 자란 새싹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그게 잘 성장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잘 성장한 게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100점이죠. 제가 어,
유튜브는 김가영 TV고요. 개명을 했고요.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강의를 제가 하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는데, 한 세네 번의 이상의 목숨을 걸고 왔는데, 어때요? 탈북이 잘했나요? 하면 다들 막, 네! 하거든요. 예,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단 1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탈북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탈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왜냐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동경심, 한국에 대한 이런 막 갈망 이런 것들 솔직히 드라마라던가 영화, 노래 통해서 가지긴 됐지만 결정적인 탈북 계기는 탈북민의 사례를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딱 와서도 처음에 와서도 선배님들의 이렇게 막 성공 스토리를 막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해서 살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탈북 대선배 속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은 지금도 저희는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래도 후에 오고 있는 그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솔직히 저는 그런 편견 못 받아봤지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저로 인해서 좀 뭔가 깨뜨리고 싶고요. 그리고 탈북민이라고 하면은 그래라는 이렇게 뭔가 갇혀있는 인식, 편견이 아닌, 탈북민들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세금을 쓸 필요가 있구나.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또 플러스 후배들이 왔을 때 선배님 힘들어요 하면은 손을 먼저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 당시에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해외라든가 교류가 되어가지고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사는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정보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의식이 좀 깰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김정은이 딱 차단해버리고 또 하나는 외국과 이렇게 해외랑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식이 더 깨어나지 못하고 딱 그 정도로 멈춰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또 두 번째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 가지고 엄청난 그 아사자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90년대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감자 껍질 정도는 정말 고급이라고 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조금 많이 우리가 밖에서 많이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토리 영화가 북한 그 탈북민들의 그 삶을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한국에 와서 방송 활동도 하고 강사도 했지만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간절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현재의 삶에 되게 충실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제가 먼저 온 탈북민이 우리가 통일의 길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도토리 영화가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PD님이 감독님이 다 탈북민이시지만 그래서 그분이 같이 하자라는 말에 그래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했는데 솔직히요, 꿈에서도 탈북 가정은 다시 되새기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다시 그때 감정을 그 느껴야만이 그 씬이 나오기 때문에, 막, 산도 막 타고 하는데, 다시 그 탈북할 때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지만, 또 보람도 느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북한 정권이 그런 만행들이 조금은, 죄를 지었으면 조금 그 죄에 대한 책임지는 게 맞는데 만연하게 지금도 그런 악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화로 계기로 북한의 그런 만행이 멈추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찍을 때 당시에 중국에서 그때 북한 탈북민들을 북송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송을 막아보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솔직히 북송을 막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도토리 영화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북한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어가지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거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고요. 도토리 영화 아마 북한 김정은이 봤을까요? 근데 아마 소식은 들었겠죠? 예, 그래도 뭐 김정은을 조금이라도 자극할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 제가 그 코리안 드림이랑 함께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념을 다 떠나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거 한 가지는 통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통일 아니면 북한 인권, 북한을 알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저는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코리안 드림에서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과 또 통일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저는 뭐 선택 여지가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게 있었고 또 저를 선택해준 거에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북탈북민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영상에 제가 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통일을 더 많이 갈망하고 통일을 더 바라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 정말 유일한 희망이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이 북한 내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저로 인해서 뭔가 희망을 다시 잃지 않고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이런 꿈을 펼칠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찍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무대가 다른 곳도 아닌 임진각 판문점 옆이잖아요. 굉장히 북한과 최대한 가까이에서 제가 서다 보니까 북한 그 전방에는 한 30만의 북한 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밖에서 노력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소식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컸고요. 그리고 저녁에 막 그런 레이저 쇼 할 때는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지금 저걸 보면서 힘들어할까 라는 생각에 조금 가슴이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고 마지막 딱 서고 나서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해 봤거든요. 나 정말 올해 들어 잘한 것 중에 그 무대에 서가지고 북한의 인권과 통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가 목소리 낸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통일이라는 글자가 많이 지워졌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통일이라고 말하면은 쟤 뭐라니? 라는 시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고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많이 지쳐가고 있고요. 통일하면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항상 조금 그 통일이란 두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너무 다른 개념에서 막 보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그 무게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또 탈북민들을 저희들 같이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알리고 통일에 대해서 막 일하는 사람들은 그 무게가 더 커져가지고 여기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엔 조금 통일을 얘기하면은 조금은 좋은 마인드로 막 했는데 이제는 대학교 가도 통일하면은 뭐 듣지도 않고 강의를 그냥 뒤에서 이렇게 졸고 있고 그냥 신청도 안 하는 막 친구들 볼 때마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많이 좀 모르겠어요. 지금 감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많이 알려야 되지만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출구를 열어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조금 더 통일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여해가지고 사례를 안 받고라도 막 나가서 좀 얘기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통일이라는 길이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통일이 뭐 때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리안 드림에서 하는 먼저 온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을 이뤄나가자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먼저 온 탈북민들 사례를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잘 살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자그마한 소통과 통일이 일어나갈 때 곧 통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리안 드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뭐든지 일단은 저는 통일에 대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데에는 어디든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 코리안 드림에서 조금 더 그런 그러니까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잃지 말고 조금 더 깊숙이 통일대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북한에 아무리 수많은 드라마, 영화가 들어가는 것보다 단 하나의 탈북민 사례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소식이 들어감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의식이 깨지면서 그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거든요. 절대로 통일은 밖에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밖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이러한 탈북민들의 사례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밖에서 통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밖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지 않고 우리가 으쌰으쌰 할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그걸 같이 이렇게 뭔가 맞춰줘야만이 탕하고 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코리안 드림에서 할 수 있다면 북한 내부에 주민들이 의식을 깰 수 있는 이런 통일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탈북민들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조금 의식을 깨트리는 일을 하면 조금 더 내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리안 드림과 함께한 지는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코리안 드림의 뭐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코리안 드림의 내년에 강복절 맞으면서 대행진 또 일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숟가락도 혼자 들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많은 사람이 같이 들면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떠나가지고 정말 통일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코리안 드림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통일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통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북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